옥순 씨, 저를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남자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다정하고 든든한 그림자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까? 옥순 씨,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뭐가 빠르고 갑자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본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고 우리 집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1분 1초가 아깝지 않으세요? 우선 연애부터 시작해보고 서로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린 돼지가 단비를 만나듯 뜨거운 밤을 보냈죠.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살갗의 온기였는지 거침이 없었어요. 수년간 목말라 있던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씻어주기라도 하듯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탐하고 위로했거든요. 그날의 밤은 서로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잿빛, 세상 속에서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 그녀가 제 팔을 베고 누워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더군요. 창식 씨, 어젯밤 당신 품에서 잠드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주신다면 저야 너무 고맙죠.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올해로 58,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보일러관 만지고 렌치 돌리며 살아온 보일러 설비업을 하는 호랍이에요. 3년 전이었어요. 제 세상의 기둥뿌리였고 숨 쉬는 이유였던 아내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등졌거든요. 젊은 시절 남들 데이트할 때 저희 부부는 도시락 2개 싸들고 새벽같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 없이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죠. 이제는 다 컸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자식들은 증여라는 급기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그것들을 낼름받아갔어요. 입으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의무의 날이 아니면 이 늙은 아비 목소리 한 번 들으려 전화하는 법이 없더군요. 아내가 죽기 직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손을 잡고 소원이라던 신축 아파트가 있었어요. 당신 살아생전엔 기어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1년 전 준공이 떨어져서 저 혼자 입주하게 됐죠. 딱 25평이었는데 아내와 둘이 살았다면 서로의 온기로 아늑했을 그 공간이 홀로 남은 제게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광활하고 춥더라고요. 매일 저녁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문이 열립니다. 기계음이 끝나고 문을 열면 저를 반기는 건 사람, 온기라곤 한 점 없는 냉랭한 공기와 호랍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뿐이었거든요. 40대 후반부터는 먹고 사는 게 전쟁이라는 핑계로 살부대끼며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고요. 이제는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힌 응어리를 털어놓을 사람 하나 곁에 없었네요. 저녁은 늘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웠습니다. 맛을 느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에 가까웠죠.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막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친구 삼아 소주 한 병을 비우다 스르르 잠드는 것. 그게 제게 허락된 일상의 전부였어요. 지독하게 외로웠고 사무치게 허무했죠. 인생의 끝자락이란 게 고작 이런 건가. 아내 따라 일찌감치 가는 게 차라리 나았으려나. 밤마다 몹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방 현장 일을 마치고 동료 각 씨와 함께 다 낡은 트럭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죠. 온몸이 삭신처럼 쑤셔 어서 집에 가서 찬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박 씨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이봐, 박 사장.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지?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국밥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딱 한 잔만 하고 가자고. 국물 맛도 끝내주지만 주인 여자가 아주 그냥 죽여준다니까. 국물 맛은 그렇다 쳐도 주인 여자가 어떻게 죽여준다는 거야? 에이, 말로 뭐 해.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고만 있어도 술이 달다니까. 가보면 알아. 내 말뜻을. 그게 무슨 대단한 소리인가 싶어 피식 웃음이 났지만 어차피 텅 빈 집에 들어가 봐야 벽 보고 한숨만 쉴 것이 뻔했으니깐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인의 진국밥, 간판은 소박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의외로 환하고 깔끔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며 뚝배기 끓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죠. 박 씨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턱짓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봐, 박 사장. 어때? 순간 숨을 헙 하고 멈췄습니다. 참으로 고운 사람이더라고요. 뚝배기를 나르고 행주로 상을 닦는 흔한 국밥집 안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희고 맑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였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은 식당 주인이기보다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부잣집 사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처럼 작업복에 먼지투성이 막 읽고는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 기품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망설임 없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와 양쪽으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그 미소는 지난 수년간 아내를 잃고 회색빛으로 굳어버렸던 제 세상에 난데없이 무지개를 뿌리는 듯했죠. 꽁꽁 얼어붙어 존재조차 잊고 있던 연애 세포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그것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풀리며 바보처럼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기분 좋은 얼굴이었어요. 이분은 몇 번 뵌 것 같고 이쪽 분은 처음 오셨죠? 제가 국밥 아주 맛있게 진하게 말아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버버하며 대답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을 거예요.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가자 박 씨가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박 사장, 내 말이 맞지? 끝내주지? 주인이 인물이 참 곱네. 연예인 같아. 인물만 좋은 게 아니야. 마음씨도 비단결이라니까. 자네가 저 여자 마음씨 좋은지는 또 어떻게 아나? 몇 번 와봤다고. 아니, 이 양반아. 오면 서비스도 팍팍 주고 가끔 술도 한 잔씩 따라주고 한단 말이야. 정말 술을 따라준다고? 뭐, 다 장사 수완이지. 우리 같은 아저씨 손님들 단골 만들려고 그러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한테나 술을 따라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요즘 세상에 술 한 잔 따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몸 파는 것도 아닌데. 자네는 너무 보수적이야. 옛날 사람이라니까. 하하. 내가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이 나왔어요. 그녀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물었죠. 국물 드셔보시고 싱거우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잔은 제가 따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사장님이 주시면 괜찮고 말고요. 영광이죠. 박 씨가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술잔을 그녀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나는 꽉 채워주세요. 넘치기 직전까지. 아유, 알겠습니다. 최대한 꽉 채워볼게요.
그녀가 제게도 눈길을 주며 묻더군요. 사장님도 한 잔 받으세요. 아, 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다음에도 꼭 들러주세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한번 툭 하고 가볍게 치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스쳤다고 해야 할 가벼운 손길이었는데 그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텅 비어 냉기만 돌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화롯불처럼 확 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혹시 내게 관심이 있나? 하는 설렘과 아니야. 이건 그냥 손님 관리 차원일 뿐이야. 하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사투를 벌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의 환한 얼굴과 다정한 눈웃음이 자꾸만 아른거렸으니깐요. 이웃집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저는 매일 저녁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의 목적지가 텅 빈 집이 아닌 온기가 있는 국밥집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났거든요. 어머, 사장님,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언제나 그녀는 저를 기억하고 상냥하고 갈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저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돌아왔지만 그녀의 인사를 받고 그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했죠. 그렇게 3개월을 넘게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가게를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된통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혼자 아프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서러운 일인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순인의 국밥. 아,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멎었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세차게 뛰었죠. 아, 네, 사장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니, 매일 오시던 분이 며칠째 가게에 안 보이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걱정돼서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박 사장님이 가게에 오셨길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졸랐어요. 실례가 안 됐다면 좋겠는데. 아, 아니에요. 그러셨구나.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요. 며칠 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시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약은 챙겨 드시고요. 그냥 뭐 컵라면 먹고 어플로 죽 배달시켜 먹고 그러죠. 아이고, 아픈 사람이 그걸로 기운이 나겠어요. 주소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뜨끈한 국밥이라도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배달까지 하시나 봐요? 단골이신데 아프시다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주소 보내주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집안 꼴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따뜻한 국밥이 사무치게 그리웠기에 결국 주소를 문자로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띵동. 천근만근인 몸을 힘겹게 일으켜 문을 열자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들고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장님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아주 헬쑥해지셨어요. 그런가요? 며칠 알았더니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꼴이 말이 아니죠. 이래서 남자는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안 된다니까. 일단 들어갈게요. 어서 와서 뜨끈할 때 한술 뜨세요. 그녀는 마치 제 집이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찾고 테이블 위에 국밥과 담근 듯한 김치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환한 눈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 기운 차려요. 순간 지독했던 몸살 기운이 씻은 듯 사라지고 갑자기 몸에 불끈 힘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여자 생각을 한다던 옛말이 떠오르며
나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낯뜨거운 생각이 들었죠. 저런 여자랑 한 집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매일 저 웃음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면 잿빛 같던 내 인생도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찰나의 별의별 상상이 다 스쳐갔어요. 참, 계산해야죠. 얼마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그냥 서비스예요. 아픈 사람한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으셔야죠. 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이걸 서비스로 줘요. 정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아, 네, 그럼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이 은혜는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녀가 갑자기 안방 쪽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어요. 아니, 저게 다 뭐예요? 청소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빨래는 온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이거 사람 사는 집 맞아요? 하며 갑자기 바닥에 널린 제 옷가지들을 주워 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속옷도 있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니, 어이구, 이 꿉꿉한 냄새. 멀쩡한 사람도 여기서 지내면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그러면서 김 사장님, 이거 하루 이틀 안 씻는 냄새가 아닌데요. 아주 냄새가 온 집에 배었어요. 집은 새 집인데 이 고약한 냄새는 도대체 뭐람. 이게 진짜로 말로만 듣던 호라비 냄새인가. 그 모습에 묘한 설렘과 극심한 당혹감이 뒤섞여 먹고 있던 국밥에 체할 뻔했네요. 아,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다 할게요. 뭘 나중에 해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치워요. 이왕 집까지 온 거. 정리정돈만 조금 하고 갈게요.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주무시면 병이 더 심해져요. 솔직히 그때는 그녀를 더 이상 말릴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익숙하고 야무진 손놀림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고 냄새나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마치 수년 전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아득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제 끼니를 챙겨주러 저희 집에 들렀어요.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저는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친절 아닌가?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기분인데 이렇게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잠시나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었으니깐요. 제가 완전히 몸을 추스른 날 저녁.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녁상을 차려주고 제 앞에 마주 앉았어요. 이제 얼굴색이 완전히 돌아왔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인데 혹시 제가 부담스럽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옥순, 나이는 55이었죠. 그녀가 덤덤하게 풀어놓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2년 전 남편 사업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남긴 빚이 고스란 뒤 제 몫이 됐어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아쉬운 소리하며 빌린 돈, 막막한 생활비에 보탰던 사채, 이자가 무섭게 불어나 어깨를 짓누르더라고요. 신용불량자 그 꼬리표만은 달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개미처럼 갚고 있네요. 저는 그저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는 메아리 없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힘들었죠. 목숨이라도 끊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애들 볼낯은 있어야죠. 그녀가 늘 짓던 인자한 미소의 결마다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그제야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눈물겨운 방패였는지 깨달았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그녀였어요. 그나저나 창식 씨 처음 봤을 때 꼭 우리 아버지 같았어요. 늘 혼자 와서 쓸쓸하게 밥 드시던 모습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쓰였나 봐요. 주책이죠. 오지랖이고. 오지랖은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주 앉아 있겠어요. 창식 씨는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참 단단한 분 같아요. 그 긍정적인 기운 덕에 나도 덩달아 힘을 얻는 거려. 그녀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하, 제가 좀 부족한 데가 많아서 어릴 때 어머니도 저한테 유독 손이 많이 간단 소리는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그녀의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오늘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얼굴 보며 식사하면 되죠. 정말이요? 그럼요. 제가 왜 이리 비싼 밥 얻어먹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퇴근하고 만나도 되고 아니면 쉬는 날 만나도 되고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고요. 아, 좋네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한잔해요. 네. 그럼 그러죠. 캔 맥주 하나씩을 앞에 두고 어색한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내랑 사별하고 제 인생의 여자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옥순 씨를 처음 보는 순간 20대 혈기왕성할 때처럼 가슴이 뛰고 몸에 묵직한 반응이 솟구치더라고요. 호호. 뭐가 그리 솟구쳤는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하아, 뭐 그냥 새삼. 나도 아직 남자구나 싶더군요. 제 솔직한 고백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녀도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남편과 이혼하고 남은 건 빚뿐이라 먹고 살려고 언니가 하던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형부가 체인 사업을 준비한다며 저한테 직영점을 한번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덜컥 맡았는데 본점에 비해 매출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떻게든 가게 살려보겠다고 웃음도 팔고 술도 따르며 지내다 보니 동네에선 저 여자 국밥만 파는 게 아니다라는 험한 소문까지 났지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군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단골 남자 손님들 대부분이 저한테 은근히 추파를 던지거나 술 한잔하고 자고 가라는 둥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 미소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오는 것 같아 뒤참했죠. 그런데 창식 씨만은 달랐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식사만 하셨죠. 다른 남자들처럼 희롱하는 눈빛도 집적거리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제 인사에 가볍게 목례하고 다 먹은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두고 가시는 그 모습이 뭐랄까. 저를 그냥 국밥집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이런 남자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뭐가 빠르고 갑자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본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고 우리 집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1분 1초가 아깝지 않으세요? 우선 연애부터 시작해보고 서로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린 돼지가 단비를 만나듯 뜨거운 밤을 보냈죠.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살갗의 온기였는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목말라 있던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씻어주기라도 하듯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탐하고 위로했거든요. 그날의 밤은 서로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잿빛, 세상 속에서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 그녀가 제 팔을 빼고 누워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더군요. 창식 씨,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주신다면 저야 너무 고맙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쓸쓸한 손님이 아니었고 그녀도 위태로운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죠. 가게 문을 닫으면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낡은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텅 비었던 제 집은 그녀가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과 그녀의 웃음소리로 조금씩 채워져 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옥순 씨에게 소개해줬던 박 씨였죠. 이봐, 박 사장. 자네 요즘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더군. 조심해. 그 여자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그러다 자네 그 아파트까지 홀라당 넘기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네가 옥순 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해. 내가 뭘 몰라? 내가 소개해줬잖아. 처음엔 고맙다고 술 사겠다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성질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 돈 앞에 장사 없어. 이혼하고 빚까지 있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같은 늙은 호라비한테 찰싹 붙겠어. 다 자네 돈 보고 그러는 거지. 박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안감보다 분노가 치밀었죠. 사람 마음을 돈으로만 재는 자네가 뭘 알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로가 되어주는지 자네는 평생 모를 거야. 다시는 내 앞에서 옥순 씨 험담하지 마.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진짜 문제는 제 아들에게서 터졌어요. 박 씨에게서 무슨 말을 전해 들었는지 어느 날 아들이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웬 국밥집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신다는 게? 재혁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 내 아버지한테는 아주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요? 빚더미에 앉은 꽃뱀이라는 소문은 못 들으셨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평생 어머니랑 고생해서 모은 재산. 저런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실 작정이세요? 어머니 소원이던 이 아파트마저 뺏기고 길거리에 남고 싶으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엄마 떠나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만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이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옥순 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옥순 씨와 내 엄마를 비교하지 마라. 두 분 다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야.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아니면 저예요? 아들은 제게 냉정하게 최후 통첩을 날리더군요.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 선택을 존중하마. 그러니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다오. 좋아요. 그럼 오늘부로 아버지 아들 노릇은 여기서 끝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은 차갑게 돌아서 나갔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순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드님과 연을 끊게 되셨군요. 제가 뭐라고 창식 씨 부자 사이를 갈라나요. 전 그런 죄 못 지어요. 제가 떠나야겠어요. 제가 창식 씨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떠나긴 어딜 떠나. 당신 없으면 난 다시 그 텅 빈 집에서 컵라면에 소주 마시는 시체로 돌아갈 뿐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삶 같아? 하지만 아드님은요, 평생 안 보고 사실 거예요? 재혁이도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옥순 씨. 내 남은 인생. 당신 웃는 거 보면서 살고 싶어. 우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며칠을 눈물로 고민하던 옥순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아내의 마지막 꿈이 서려 있던 아파트를 팔았고, 옥순 씨도 고생만 하던 국밥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남쪽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고요. 이사 온 지 1년이 됐네요. 우리는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옥순 씨는 여전히 웃음이 많고 저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서로의 아픈 등을 두드려주며 잠이 들죠. 해질녘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옥순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묻더군요. 후회 안 해요, 창식 씨. 나 때문에 아들도 등지고 평생 일군 재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이렇게 매일 당신 얼굴 보고 당신이 해준 따뜻한 밥 먹는데 내가 무슨 후회를 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었죠. 세상은 손가락질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잿빛으로 가득했던 제 텅 빈 집에 박옥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으니깐요. 사실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대부분은 옥순 씨의 빚을 갚는 데 썼네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 행복이 영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언젠가 끝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남들처럼 안정된 노후를 걷어차고 불확실한 도전을 해야 하니 말이죠. 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텅 빈 집의 고독보다 그녀와 함께하는 가난이 천만 배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이 사람의 웃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우리의 이야기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